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가 아메리카노 2024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면 아무래도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저희가 뉴욕 아파트에서 소소하게 녹음해서 올리던 그 아메리카노 2020을 기억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소개를 우선 드리면,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아메리카노를 이끌어 주시던 아메리카노의 정치통 미국 정치 전문가 제 짝꿍 유혜영 교수님은 지금 제가 잘 이걸 찍고 있는지 저 카메라 뒤에서 카메라를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화면에 나오시지 못하는데요. 조금 이따 정식으로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요. 올 한 해 저희는 이제 4년 전보다 모든 면에서 더 이제 알차고 꽉 찬 실하게 미국 대선과 정치, 사회, 경제 다양한 면면을 두루 살피며 정말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메리카노 2024의 프롤로그를 찍으려고 찾은 이곳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인디펜던스 홀인데요. 정확히 지금 제가 서 있는 건 인디펜던스 홀이 아니라, 인디펜던스 홀은 저쪽에 있고 그 맞은편에 있는 내셔널 컨스티튜션 센터, 미국 국립헌법센터라고 할까요? 헌법기념관에 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와서 제가 밖에서 인디펜던스 홀 앞에서 원래는 오프닝을 하려고 하다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미국이란 나라가 태어난 그 산실이라고 할까요? 그 가장 그 성지 같은 곳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인디펜던스 홀이에요. 원래는 처음에는 필라델피아 주의회 건물로 그렇게 지어졌다가 쓰이다가 영국과 독립전쟁을 하면서 이제 독립하고 나면은 미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어떤 가치를 이제 헌법에 담을 것인가, 그거를 논의했던 장소가 바로 저 인디펜던스 홀인데요. 그러니까 뭐 독립기념관인데 일종의 진짜 미국의 어떤 미국 민주주의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죠. 2022년 9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추종하는 이른바 마가 공화당, 마가 리퍼블리칸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연설을 했던 곳도 바로 저 인디펜던스 홀 앞이었고요. I will not stand by and watch elections in this country stolen by people who simply refuse to accept that they lost. 그 밖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어떤 중요한 연설이나 굉장히 상징적인 발표를 할 때마다 택한 장소가 바로 이곳 인디펜던스 홀 앞이기도 해요. 링컨 대통령이 그 당선자 시절에 이곳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연설을 하기도 했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곳을 여러 차례 어떤 그 중요한 연설의 장소로 택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팀 아메리카노도 미국 정치 팟캐스트 유튜버라면 마땅히 찾아야 할 성지순례 느낌으로 오늘 이곳에 왔고요.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 함께 인디펜던스 홀을 같이 둘러보실까요? 네, 저희는 필라델피아에 잘 다녀왔고요. 이제 프린스턴에 있는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야겠죠.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이고요. 사실 아메리카노 애청자분들이라면은 다들 이제 잘 아실 아메리카노의 심장, 브레인, 머리, 어깨, 무릎, 발, 제 짝꿍 아메리카노 2020 할 때부터 작년까지는 이제 뉴욕대학교 정치학과의 유혜영 교수님이셨는데, 지난 여름에,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2023년 여름에 학교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의 유혜영 교수님, 제 짝꿍 유혜영 교수님이 이번 아메리카노 2024에도 당연히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메리카노 이제 2024의 정치통을 맡은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의 유혜영 교수고요. 네. 저희가 사실 아메리카노 2020을 끝낼 때는 너무 보람도 있었지만 이게 사실 매주 2시간이 넘는 팟캐스트를 올리다 보니까 이게 이거를 매해 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4년 뒤에 이제 찾아뵈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 팟캐스트 할 때 그 즐거움이나 애청자분들과의 그런 소통 그런 게 되게 그립기도 하고 또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아주 규칙적이진 않았지만 돌아오긴 했었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이제 본선이죠, 본선. 저희 이제 2024년에는 저희가 2020년에 했던 것처럼 굉장히 좀 꾸준하게 애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을 찾아뵙고 이제 미국 대선의 소식과 분석을 최대한 이제 구체적이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려고 지금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네.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냥 제가 뭐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먼트 편집장이고 그 옆에 뭐 같이 있는 분은 누구시지? 둘은 어떤 관계이지? 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테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12년 차, 13년 차 횟수로 13년 차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부부 사이이고요. 그다음에 네, 좀 전에 짜장밥을 같이 먹고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 집입니다. 저희 이제 홈 스튜디오인데 점심으로 춘장을 사온 게 있어서 짜장밥을 볶아서 해 먹었는데 아직 냄새가 잘 안 빠져가지고 예, 미국 정치, 미국 선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춘장 냄새 가득한 홈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가 아메리카노 2020 이후에도 뭐 미국 관련 뉴스, 미국 관련 소식이 있을 때마다 주로 정치에 관련된 뉴스라면은 사실 굵직굵직한 거는 저희가 빠지지 않고 다뤄서 뭐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정기적으로는 그걸 하지 못했는데 2024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에 해고 하다 보니까 미국 정치에 대한 관심도 다들 이제 높아지실 테고 해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한 해 동안 쭉 지치지 않고 한번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메리카노 2024에서 이제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저희 모토도 있는데 아메리카노 2024에서는 미국의 무엇을 어떻게 알아가 볼지 한번 이제 차례차례 짚어보는 시간을 오늘 프롤로그 시간에 가져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메리카노 2024를 어떻게 꾸려갈지 어떻게 진행할지 한번 저희가 개략적으로 세워놓은 어떤 아웃라인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아메리카노 2020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그럴 계획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진짜 그 대선 경선 스케줄만 쭉 따라가면서 선거 제도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뉴스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뭐 관련은 없어 보이는 뉴스지만 꼭 다뤄야 할 만한 뉴스가 자꾸 나와서 저희가 그 에피소드 앞부분에는 제가 뭐 그 주에 있었던 주요한 뭐 뉴스를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선거 제도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든지 후보의 어떤 뭐 성향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걸 이제 유영 교수님이 풀어주시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걸 좀 나눠서 제가 일주일에 여러 차례 매일 교수님은 저한테 이제 매일 하라고 그러는데 매일 하면 제가 좀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 차례 짧게라도 좀 굵직굵직한 뉴스들은 단신 형태로라도 정리를 해서 빨리빨리 좀 올리는 그런 스트레이트 뉴스들을 정리를 해서 올리는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은 뭐 이제 워낙 바쁘신 분이시기도 하고 준비를 한번 할 때 굉장히 이제 많이 해오시기 때문에 너무 자주 부르는 것보다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선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짚어봐야 될 거, 그 다음에 어떤 배경을 좀 맥락을 이해하면은 이 사안이 더 잘 보이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골라서 뭐 주간 아메리카노 뭐 그런 느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셔서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 밖에 저희가 이제 아메리카노 사실 이번이 4번째 시즌 4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유튜브에도 그걸 올리고 있고 거기에 이제 유영 교수님 말고도 여러분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뭐 인터뷰를 진행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걸 이제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데 뉴욕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그 조경현 교수님도 계시고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나종원 교수님 그 다음에
싱가포르 난양공대에 있는 중국 전문가 이제 이종혁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일단 번갈아서 이제 나오시면서 그런 전문가 인터뷰를 해주시고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미국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주 자주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교수님들 모시고 전문가 인터뷰도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 정리, 그 다음에 유해영의 주간 아메리카노 플러스 전문가 인터뷰 요 정도가 2024년 아메리카노가 애청자 여러분들을,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어떤 주기 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필라델피아의 그 헌법기념관, 그 다음에 그 인디펜던스 홀 앞에 가서 그 오프닝을 시작한 프롤로그 에피소드잖아요. 그래서 2024년 대선을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짚어갈지,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그거를 이제 유영 교수님께 큰 그림을 여쭤보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려고 해요. 우선 2024년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 얘기가 이제 가장 많은데 2024년 대선이 어떤 선거인지를 좀 개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2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선거가 있는 해인데요. 그 많은 선거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국 대선이죠. 이제 그렇죠. 미국 뭐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는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매 선거 때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번 선거가 뭐 지금까지 있었던 선거 중에서 맞아. 가장 중요하다. 역사상 정말 의미 있는 선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2024년은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직 대통령인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와 네. 공화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하는 미국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경제 정책에서는 이제 기후변화와 같은 어떤 중요한 문제를 두고서 정부가 얼마나 개입을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공화당의 입장이 다르고 이제 뭐 무역 정책에 있어서도 보복성 뭐 관세를 매기는지 아니면 좀 더 자유무역 질서를 옹호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서 사실 정치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미국은 그 전 대통령의 정치에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이제 그 권력에서 물러나고 나면 뭐 다시 수사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데 이제 지난 트럼프가 물러나면서 1월 6일 의회 폭동 사건이 나고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기소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초미의 역사상 없었던 일들이 초유의 네. 이런 초유의 사건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 직접 나서서 트럼프를 처벌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정치 전통에서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었는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지금 공공연하게 정말 보복의 정치를 하겠다. 공언하고 있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온 미국 정치 규범이나 문화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재선이 되면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전쟁. 민주당, 공화당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 뭐 밸런스 게임처럼 아메리카노 2020 때도 저희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가 눈앞에 있다. 트럼프 네. 4년을 지금 당시는 뭐 3년째였지만 4년째를 맞이하는 시점이었지만 트럼프가 한 번 더 재선에 성공하느냐 아니면은 민주당이 그걸 막아서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2020년 대선이 더 중요하나요? 이번 대선이 더 중요하나요? 제 생각에는 2020년 대선이 솔직하네요.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이번 대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 아니에요. 그런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또 이제 저희가 이것도 사실 아메리카노 2020을 지금도 그 팟캐스트 에피소드들이 쭉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시간이 되신 분들은 들어보시면서 좀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음질도 훨씬 안 좋았고 영상은 없고 그 2020년에는 이제 오디오 팟캐스트로만 있긴 하지만 그때도 이제 선거 개괄을 하면서 그 말씀해주셨던 게 대통령만 뽑는 선거가 아니다. 우리가 편의상 대선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제너럴 일렉션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뽑지만 총선에도 가까운 왜냐면 의원들도 뽑기 때문에 그런 선거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부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미국 내년 선거가 도대체 며칠이냐. 근데 미국은 사실 제가 지금 내년이 24년이잖아요. 그렇죠. 2100년 때도 선거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항상 11월 첫 번째 온전한 화요일에 선거를 이제 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내년 미국 대선은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네, 온전한 화요일이 무엇인가? 온전한 화요일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그 앞에 있어야 돼요. 네. 만약에 11월 1일이 화요일이다. 네. 그러면은 그건 온전한 화요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시작을 안 하고 월요일은 화요일부터 하니까. 네, 그래서 11월 5일 날 이제 화요일 날 선거를 하는데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원 선거, 하원 선거를 같이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상원이 주마다 이제 2명씩 있어서 총 100명의 상원 의원이 있는데 네. 이제 6년 임기거든요.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제 선거가 열릴 때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이제 선거에 나서고 이제 물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서 이제 33명의 네. 자리가 이제 선거를 바뀌어요. 통해서 이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대선만큼 중요한 게 이 상하원 선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 기관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백악관이 아니라 의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의회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근데 현재 지금 미국의 상원의 구도를 보면 민주당 혹은 민주당 성향의 의원들이 이제 51명 그다음 공화당이 49명으로 박빙이에요. 그래서 공화당이 이제 내년 선거에서 2명 사실 2명만 더 가지고 와도 이제 갑자기 다수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원에서. 그렇죠. 근데 내년이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해인 게 제가 33개의 자리, 상원 자리가 이제 경쟁에 붙여진다고 했는데 그 중에 23개가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해요. 구도 자체가 그러니까 민주당은 잃을 게 많고 진다면은 잃을 게 많고 공화당으로서는 뺏어올 수 있다면 얻을 게 많은 그렇죠. 선거라고 볼 수 있다. 상원의 네. 경우. 그래서 이제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51대 49. 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1대 49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공화당이 한 표를 더 가져와요. 50대 네. 50이 돼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공화당이 한 자리를 뺏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50대 50이면은 그러면 이제 부통령이 이제 타이브레이커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내년 대선에서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렇구나. 상원 다수당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겠구나.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이니까 만약에 50대 50이었다고 해도 상원의 다수당은 민주당인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네. 근데 51대 49로 어쨌든 아슬아슬하지만 민주당이 지금은 다수당이고. 네. 근데 하원도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막상막하거든요. 하원도. 네, 하원 의원은 이제 총 435명이 있고 이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매해 2년, 그러니까 2년마다 항상 선거를 모두가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화당이 221석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이 213석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사실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근데 이제 내년에 또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또 만약에 다수당이 되면 지금이랑은 또 굉장히 다른 이제 다이내믹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네. 221과 213을 더하면 435에서 하나가 모자르거든요. 네, 한 석이 이제 공석으로. 그 이번에 그 쫓겨난 그 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죠? 조지 산토스. 조지 산토스. 네. 그렇구나. 조지 산토스 같은 경우도 사실 따로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올릴까 하다가 못 올렸었는데 나중에 언젠가 뭐 이야기를 할 뭐 의원 윤리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선거의 개괄,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고 상원, 하원, 그 연방 의회를 뽑는데 그거 말고도
또 더 많은 뽑는 자리가 굉장히 많죠. 미국은 선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선출직 공무원이 한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정말요? 네. 50만 명? 네, 선거의 나라, 뭐 검찰도 선거로 뽑고, 뭐 그러네. 판사도 선거로 뽑고, 뭐 경찰, 보안, 경감, 맞아. 네, 이런 사람들도 선거로 뽑으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연방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주정부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이 선거 사이클이 달라서 또 내년에 그렇구나. 선거가 많진 않아요. 네, 주로 이제 중간 선거라고 하죠. 이제 대통령은 뽑지 않고 하원 그리고 상원 선거만 하는 경우를 중간 선거라고 하는데 그때 주로 주의회나 이제 뭐 주지사 선거들을 많이 해서 내년에는 이제 연방 선거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스케줄이 그렇게 짜여져 있군요. 네. 자, 그러면은 2024년 선거의 뭐 개괄에 대해서 이 제도의 개괄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누가 나오는지 후보가 누구인지 어떻게 후보를 출연해서 이제 본선까지 가는지 그 일정을 한번 간략히 짚어볼까요? 네, 이제 경선이라고 하죠. 한국에도 뭐 당내 경선이 있듯이 미국에도 이제 경선의 역사가 굉장히 긴데 양당에서 우선 후보를 선출을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관례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이제 내가 다시 재선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당내에서 경쟁자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뭐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민주당 경선에 나온 후보들이 몇 명 있긴 하거든요. 그래요? 네. 관례를 관례를 깨고 나오긴 했지만 뭐 이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양당에서 이제 경선을 하고요. 공화당도 공화당 스케줄을 따라서 당내 경선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되면 네. 그 다음에 여름에 전당대회를 합니다. 보통 경선이 1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6월까지 해서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렇죠. 이제 여름에 전당대회를 해서 후보를 추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7월 15일에서 18일 보통 전당대회를 4일 동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스콘신주 이제 경합주 중에 하나인데 위스콘신주에 있는 밀워키라는 도시에서 밀워키. 네, 전당대회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네. 8월 이제 19일에서 20일 그때 이제 시카고 일리노이 주에 있는 시카고에서 네. 이제 전당대회를 해서 후보를 추대한 다음에 네. 이제 본격 이제 선거 경쟁이 시작이 되고 11월 5일 날 이제 본선 네.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3년 12월 말인데 당장 다음 달 2024년 1월 15일에 아이오와 코커스라고 하죠. 그 첫 번째 공화당 경선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당장 이제 경선 일정을 쭉 따라서 지켜봐야 하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미국 뉴스 보시면 다 공화당 당내 경선 얘기가 대부분인데요. 이제 어떻게 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을 하는가. 한국도 비슷할 텐데 각 주별로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잖아요. 각 주별로 그 주의 대표인단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선 결과에 따라서 이 델리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델리게이트를 후보마다 이제 배분을 하고 그 델리게이트 숫자를 모으는 거죠. 델리게이트 뭐 대의원? 대의원. 대의원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네. 공화당 같은 경우는 총 대의원이 2,469명이거든요. 그럼 이 2,469명을 주별로 이제 공화당 전국 공화당 위원회에서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경선을 해서 이제 그 경선에서 받은 득표율에 따라서 그 주에 배분된 대의원 숫자를 각 후보들이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2,469명 중에서 절반의 대의원을 가져가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후보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경선의 첫 스타트를 이제 중부에 있는 아이오와 주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가 시작이 되는데 이건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 네,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코커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경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제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있는데 네. 저희가 주로 생각하는 경선은 그냥 뭐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경선에 참여해서 그렇구나. 내가 좋아하는 후보에게 그냥 투표하는 그게 이제 프라이머리고요. 저희가 흔히 아는 그 투표 방식에 가까운 진짜 뭐죠? 그 투표 부스가 있고 네. 거기 들어가서 유해영
한테 이렇게 찍고 아니면 송인근한테 찍고 이렇게 오는 네. 그게 그게 프라이머리. 대부분의 주가 그런 프라이머리 이제 경선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아이오와 주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코커스라는 방식을 택하고 그렇네요.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녁 7시라고 강조를 또 해주신 네,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식이 중부 시간 달라서. 저녁 7시에 뭐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동네 뭐 그 체육관이라든지 이런데 공화당에 등록된 이제 유권자들이 와서 이제 누구를 찍을지를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찍으실 분은 저쪽 코너로 가주세요. 아니면 드산티스 찍으실 분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네. 그게 1월 15일. 네, 아이오와가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히 미국 그 대선 경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 공화당 후보들이 아이오와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죠. 네. 사실 저희가 아메리카노 2020 할 때 그때는 유튜브는 없이 팟캐스트만 했지만 당시 저희의 이제 그 통신원 역할을 자처해 주셨던 지금은 이제 한국에 가 계신 당시 아이오와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던 그 송정민 박사께서 그 저랑 이제 친한 친구인데 아이오와 코커스에 가서 본인이 이제 그 재미삼아 구경삼아 아이오와 코커스가 굉장히 그 정치학을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굉장히 흥미로운 그다음에 흔치 않은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거의 성지순례 같은 거죠.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교수님도 2008년에 다녀오셨었고 네.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그때 송정민 박사께서 사진이랑 그 동영상 몇 개를 그 찍어서 보내주셨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아메리카노 2020 홈페이지에도 아직도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이. 그거를 뭐 짧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거고요. 그 방식 자체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이 될 테니까요. 그때는 공화당은 코커스가 없었고 사실상 그때는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경선을 치르지 않았고 민주당이 아이오와 코커스를 했는데 거기 그때 그 영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가 있은 다음에 바로 또 아메리카노 에피소드를 이제 올려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1월 15일 아이오와 다음에는 이제 1월 23일 뉴햄셔주. 미국의 이제 북동부에 있죠. 아주 조그마한 주인데 뉴잉글랜드의 뉴햄셔 주가 이제 경선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2월 8일 네바다, 2월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다가 그러니까 한 주씩 이렇게 조금 하다가 3월 5일 날 이걸 이제 슈퍼 투스데이라고 하는데 네. 3월 5일에 15개 주가 동시에 경선을 개최를 하거든요. 같은 날. 네.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미국 경선이 저희가 6월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슈퍼 투스데이가 지나고 나면 누가 이 당의 이제 후보가 될 건지는 이제 윤곽이 잡히죠. 네, 네. 정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뭐 아이오와 같은 경우는 아까 대의원 숫자가 전체 2,000 몇 명 중에서 40명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아이오와가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 대의원에서 1.6%밖에 안 되는데 이 슈퍼 투스데이 3월 5일을 거치고 나면은 전체 대의원의 44%가 이미 결정이 되는 네, 거예요. 결정이 배분이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누가 후보가 되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뭐 산술적으로는 아직 과반을 넘는 후보가 나올 수 없겠지만 이미 이제 그 대세 누군가 한 명의 이제 대세론이 굳어질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아이오와 코커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한번 민주당은 사실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건 공화당의 경선 일정이고 아이오와 코커스부터 뉴햄프셔 그다음에 그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번에 경선을 치르진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우리 경선 좀 이 주 순서를 바꾸자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거는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이오와 코커스 끝나고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 끝나고 코커스와 어떤 이 주별 어떤 이 역학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가 2주, 약 보름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래요? 라고 손을 들고 나선 이제 후보들이 누군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크게 보면 사실 3명 정도를 저희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실 뭐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요. 네. 사실 아이오와 같은 경우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처음에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그랬나요? 네, 왜냐하면 아이오와가 굉장히 이제 에반젤리칼이라고 하죠.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이 굉장히 강한 그렇죠. 그런 유권자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사실 이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진짜로 낙태를 반대하나? 그런 정말로 이게 뭐 되게 신실한 종교인인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아이오와에서 과연 지지를 얻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드모인 레지스터라고 아이오와의 이제 지방 신문이죠.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유명한 이제 지방 신문에서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이오와에서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공화당 사람의 50% 이상이 네.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원픽 이제 최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후보로 뽑았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니까 이 정도로 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네, 네. 사실 2024년 이제 대선을 생각을 할 때 2년 전 이제 중간 선거가 2022년에 끝나고 맞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사실 지금 현재 플로리다주 주지사인 론 드산티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렇죠. 2년 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는 1년 전이죠. 그렇네요. 작년 네. 중간선거 끝난 뒤에 저희가 그때도 또 중간선거 스페셜 에피소드를 하나 올렸었거든요. 그때 트럼프가 여전히 대세론이고 트럼프가 이변이 없는 한 다시 그 대선 후보가 되겠지만 만약에 트럼프를 잡을 수 있는, 트럼프를 꺾고 트럼프 대신 나설 수 있는 후보가 공화당에 있다면 이 사람이다 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게 바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드산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야구 선수였는데 학부를 뭐 예일대를 나와서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어떻게 보면은 뭐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고 해군에서도 있었고 해군 법무관으로 네. 군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런 경험도 있고 이제 주지사가 되기 전에는 하원 의원 이제 경험도 있거든요. 연방 하원. 네, 연방 하원 의원을 뭐 이제 6년 정도 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는 굉장히 대비되는 뭔가 젊고 어떤 약간 엘리트 그래서 사실 뭐 월스트리트나 미국의 전통적인 이제 공화당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지지를 했는데 이제 선거 딱 캠페인을 시작하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중도층 유권자에게 굉장히 어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세금 감면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이제 문화 전쟁을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디즈니와 어떤 성소수자의 권리를 두고서 그 다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 컬처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어떤 교과서 학교에서의 교과서에 담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주요 의제로 삼으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실패를 해서 현재 아이오와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드산티스 같은 경우는 뭐 16%에서 19% 아주 낮진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를 좁히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드산티스가 초반에만 해도 어쨌든 트럼프랑 어떤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로 좀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지사 되고 할 때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 지지를 해줘서 플로리다주 이제 주지사가 된 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쳇말로 하자면 약간 득보였는데 득보 후보였으나 그 트럼프의 그 지지를 받아서 트럼프한테 인돌스를 받았다고 하죠. 트럼프가 이렇게 콕 집어서 나는 얘를 지지해라고 하는 순간 이제 갑자기 이제 거물이 돼서 트럼프하고 굳이 거리를 두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후보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근데 어쨌든 제 경쟁 상대가 트럼프니까 트럼프와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되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자기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가차없죠. 그래서 사실 이제 트럼프가 경선 아주 초기부터 이제 캠페인이 시작되고 나서는 드산티스를 정말 집중 공격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드산티스가 이게 트럼프 지지자들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지자로 근데 트럼프가 후보로 있으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두고서 드산티스를 지지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좀 한계를 많이 보인 후보다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세 번째는 이제 니키 헤일리 전 UN 대사이자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낸 여성 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인도 출신이어서 이제 인도계 이제 이민자. 그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 내에서 여성이고 뭐 이민자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남부에 있는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굉장히 남부에 있는 주들이 훨씬 더 보수적인데 그런 데서 아주 젊은 나이에 주지사를 두 번이나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맞아. 어떻게 보면 경력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 돋보이는 그런 후보긴 한데 처음에는 너무 지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공화당 경선 시작되기 전에 방송사에서 많은 토론을 하잖아요. 지난 여름부터 이제 토론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 맞아요. 그 토론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참고로 그 토론에 트럼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쟤들하고 겸상할 내가 위치가 아니잖아 하면서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니키 헤일리가 이 몇 번의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처음에는 드산티스를 지지했던 어떻게 보면 더 전통적인 공화당 이제 트럼프는 싫지만 민주당은 찍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세금 낮고 뭐 규제 줄이고 이런 전통적인 의미의 공화당 그런 사람들이 니키 헤일리를 다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초반에는 뭐 지지율이 한 3-4% 정도밖에 안 나오다가 최근에는 드산티스와 굉장히 비슷하게 최근 아이오와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16%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이제 이기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역시 니키 헤일리도 제가 뭐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여론조사의 면면을 트럼프 표를 뺏어오는 데는 좀 쉽지 않아 하는 것 같고 딱 그 방금 말씀하신 민주당은 당연히 못 찍지만 공화당을 찍어야겠지만 그렇다고 트럼프는 좀 못 찍겠다 싶은 고 후보 고 유권자들을 놓고 뭐 다른 군수 후보들과 경쟁하는데 그치지 않고 있나 일단 전반적인 구도는 그렇지 않나 물론 이제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보통 니키 헤일리 드산티스 왜 보통 사람들 얘기할 때 전직이면은 그 전직 그 맡았던 직책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니키 헤일리는 보통 유엔 대사가 주지사보다 더 높다고 치는 건가요? 그래서 전 대사라고 하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니키 헤일리가 제가 이 지금 공화당의 모든 군수 후보들은 트럼프와의 차별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니키 헤일리가 근데 유엔 대사를 트럼프가 임명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때 유엔 대사 자리를 주니까 그 2016년 대선에서 사실 처음에 니키 헤일리는 트럼프를 지지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래서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랑 각을 세워주길 바랬던 사람들은 사실 좀 실망하기도 했었어요. 니키 헤일리가 그거를 이제 덥석 받아서 유엔 대사를 하고 하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주지사 자리는 트럼프랑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가 진짜 이룩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약간 주지사를 좀 더 앞세우고 싶어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제가 언젠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가요? 저는 다르게 생각한 게 그런가요? 드산티스가 주지사 출신이잖아요. 현재 주지사고. 근데 이제 이 지금 드산티스 뭐 비벡 라마스와미, 크리스 크리스티 다른 경쟁하는 주지사고. 후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력이 외교정책 경험이거든요. 근데 미국 대통령의 자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외교정책인데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을 대표하는 유엔 대사를 하면서 그런 외교정책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조금 더 밀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시 저의 그 얕은 감성성보다 훨씬 이제 이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한 분석 훨씬 더 설득력이 있네요. 저희가 근데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니키 헤일리에게.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전 그 지위의 고하를 굳이 따지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엔 대사랑 주지사랑 뭐가 더 내세우기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산티스 니키 헤일리가 이제 아무튼 트럼프를 제외한 후보 중에는 가장 눈여겨볼 만한 후보지만 몇 명 더 있긴 하죠. 네, 이제 비벡 라마스와미 이제 후보가 있고 이 사람은 뭐 벤처 같은 걸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스타트업이나 이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맨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리틀 트럼프라고 불릴 정도로 진짜? 네, 트럼프를 사실 더 지지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나온 그래서 이 사람도 인도계 출신이고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부모님이 인도 분들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화당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 가장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도 전혀 뭐 미국 돈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돈으로 미국 남부 뭐 이제 뭐 철벽을 세우는데 국경을 이제 사수하는데 돈을 더 많이 써야 하고 뭐 그런 입장을 가진 후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니키 헤일리와 굉장히 많은 각을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 크리스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뉴저지주의 주지사를 지냈던 출신이죠. 네. 그래서 유일하게 사실 저희가 언급한 후보들 중에서 트럼프를 대놓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인데 너무 지지율이 낮게 나와서 지금 니키 헤일리 지지자들은 크리스 크리스티한테 빨리 그냥 경선에서 빠지고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라라고 하는데 본인은 뭐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크리스티는 늘 공언하는 게 나는 트럼프 떨어뜨리기 위해, 트럼프 막기 위해 지금 경선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빨리 어느 한쪽에 힘을 몰아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본인도 다 생각이 있겠죠. 그 다음에 특히 아이오와든 뉴햄프셔든 아무튼 몇 번 그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렸다가 내려가는 거랑 또 그렇지 않은 거랑 또 차이가 있을 테니, 일단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대선을 1년 반 정도 남긴 시점에 경선 후보 토론을 TV에서 막 벌써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나라는 뭔가 이렇게 선거를 왜 이렇게 좋아하나, 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사퇴하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이제 접고 해서 트럼프, 드산티스, 니키 헤일리, 크리스 크리스티, 그 다음에 비벡 라마스와미, 이렇게 5명만 남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국에서 TV 토론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오지 않거든요. 자기가 토론을 해서 뭐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4명만 이제 토론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사실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는 그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요. 뭔가 이렇게 이 당은 이 토론에 뭐 진심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쨌든 1등 후보가 계속 얼굴을 비추지 않으니까. 근데 뭐 트럼프는 뭐 그런 관행이나 관습에 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그래서 2024년 대선 아메리카노 2024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2024년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 그 다음에 지금 도전장을 내민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일정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 올해 1년의 그 정치적인 이 선거가 진행이 될지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프롤로그 시간에는 뭐 이 정도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다음 에피소드,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2024년 선거 아메리카노 2024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아메리카노 2020을 할 때는 저희가 열심히 막 진행을 하다가 애청자 오프닝을 받아보자. 제가 막 NPR 팔리틱스 팟캐스트에서 그 영감을 얻어서, 그래서 애청자 오프닝 보내주세요 해서 아무도 안 보내면 어쩌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막 보내주셔서 에피소드 초반에 애청자 오프닝도 그 녹음해서 보내주신 파일 뭐 그 틀어서 같이 사연처럼 읽어서 틀어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죠.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무언가 뭐 애청자 또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을 만들 그 방법이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고민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 정치나 뭐 대선 전반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서슴지 마시고 저희한테 질문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자세히 그 다음에 많이 답변을 드리고, 질문을 이제 저희 그 유튜브에 그 팟캐스트에 소개할 만한 그 질문들은 같이 읽어드리고 같이 답을 드리면서 같이 그 정보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영상이나 팟캐스트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희한테 직접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메리카노 2020, 저희가 2020년에 시작해서 아메리카노 2020 gmail.com인데, 아메리카노가 커피할 때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알다라는 뜻의 KNOW gmail.com입니다. 아메리카노 2020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코멘트, 그 다음에 질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프롤로그 에피소드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1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